네,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2021년 중장년 남성 자살 예방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장년 남성 자살 예방 토론회를 사회를 맡은 이진형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많은 분들께서 유튜브로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중장년 남성 자살 예방 토론회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중장년 남성의 자살 예방을 위한 현안 대응으로서 마련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시 중장년 자살 예방을 위해 노력하시는 여러분들의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중장년 자살 예방 토론회는 일부 발제자분들의 발표와 2부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주제로 중장년 남성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 서비스는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될 예정이고요. 이어서 서울시 중장년 고독사 특성과 자살 위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실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남성 1인 가구 자살 예방 중장년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발표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2부에서는 토론회가 진행될 예정이며 이종화 성북 50플러스 센터장님과 배웅일 친구들 교회 목사님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실질적인 의견들을 많이 나눠주실 예정이고요. 토론회에 앞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 김현수입니다. 코로나가 2년째 되고 있는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이제 가장 아마 걱정을 많이 했던 계층이 이 위기 속에서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가장 이런 식으로 표현이 많이 되었던 이제 40, 50대 남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작년보다는 지금 경찰청 추정치에 따르면 작년에는 이제 40, 50대 남성의 자살이 급증했다 이런 보고는 없는데요. 올해가 이제 걱정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경제적인 여파로 폐업 포함해서 실직 그런 훨씬 더 어려운 경제적 상황 속에서 40대 50대 남성들이 과연 이 사회에 또 가족 속에 어떤 삶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지 여러 가지로 걱정이 많이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아마 우리 가족 식구들 다 모여서 누가 제일 외로우냐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제일 외롭다고 할까요? 아마 아버지요? 네, 아마 사실 요즘은 다 외롭다고 하는 것 같아요. 엄마는 엄마대로 외롭고 애들은 애들대로 외롭고 그런데 아마 이제 많은 분들이 남성이 그래도 엄마하고는 애들이 얘기 많이 하고 엄마하고는 뭔가 애착에 그런 유대가 있는데 이제 아버지는 끈이 떨어진 이런 존재처럼 표현이 돼서 아마 이제 그런 외로움을 포함해서 이제 함께 지내기도 하고 나와서 지내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삶의 위기 속에서 이 40대 50대 남성의 이 어려움 이것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지는 이 과정을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막을 수 있고 줄일 수 있을까 하는 얘기를 오늘 다시 한번 하게 됩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어렵고요. 왜냐하면 만나 뵙기도 힘들고 잘 오시지도 않고 또 뭐 하면은 재미없다고 하시고 또 우리 공공기관에서 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요구하시죠. 막걸리가 있으면 가겠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시고 그런 점에서 굉장히 이제 자살자 수가 제일 많고 힘든 위기에 처해야 한 분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접근하기가 정말 힘든 이 계층이 아닌가 싶은데요. 저희가 어쨌든 많은 전략을 고민하고 새롭게 시도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포함해서 오늘 많은 얘기가 되었으면 좋겠고 지역에 있는 센터나 지역에 있는 기관들에서도 오늘 이 토론회에서 많은 아이디어, 영감 이런 거를 받아서 실행에 옮길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논의될 수 있는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황순찬 교수님, 소인주 박사님, 배용일 목사님, 우리 50플러스 센터장님 다 감사드리고요. 일단 이 시간 풍성한 토론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센터장님의 인사 말씀 감사드립니다. 그럼 첫 번째로 황순찬 인하대학교 초빙 교수님께서 중장년 남성 자살 예방을 위한 사회 서비스는 무엇인가를 주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교수님 발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황순찬이라고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인하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고요. 과거에 이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장으로 일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2017년에 이제 이 연구를 했었거든요. 40대, 50대 남성 자살 시도자에게 필요한 사회 서비스는 무엇인가? 이 연구를 했던 이유는 실제로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40대, 50대 남성 자살 시도자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또 사망자도 제일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서비스가 연결되지 않고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25개 구의 많은 선생님들하고 의논을 하고 또 그분들이 현장에서 만나고 계신 분들을 어떻게든 최대한 인터뷰를 해서 지역사회와 함께 했던 연구였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조금 이제 자살 예방 접근에 있어서 패러다임을 좀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냥 정신건강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실제 삶의 문제로 일상을 회복하는 그런 어떤 입장에서 더 많이 접근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연구고요. 간단히 오늘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현재 발생하고 있는 자살 행동 양상을 좀 보면 나이가 어릴수록 이제 자살 사망 전에 자살 시도를 빈번하게 하는 경험이 있고요. 실제로 이제 어르신들이라든지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한 번에 이제 치명적인 방법으로 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젊은 세대에 비해서 한 4배 정도 자살률이 높은 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형태로든지 하루 전이나 일주일 전에는 무언가 이제 암시하는 이야기들을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분들이 살아있는 분들이 표현하시는 거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냥 힘들어서 하는 얘기야. 요즘 뭔가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 뭐 이렇게 넘어가고 나중에 이제 그분이 사망하시게 되면 그때 그 얘기가 그걸 암시하는 얘기였구나 라고 하면서 굉장히 자책하고 후회하는 양상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자살 예방 교육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이런 어떤 메시지나 사인들을 미리 알고 대처하자, 조금 더 민감성을 갖자, 그런 차원이 크다고 보고요. 주로 이제 집이나 집 근처에서 대부분 이런 어떤 그 자살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것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체 건강 문제도 굉장히 심각한데요. 지금 이제 2013년도 통계도 보면 자살 사망자 전수를 건강보험 심평원 자료를 갖고 확인하니까 죽기 일주일 전까지 신체 건강 문제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던 분들이 무려 43%에 해당돼서 이 신체 건강 문제가 상당히 중요하다. 저희들이 이제 의료계를 통해서 병원들 대상으로 일반 내과나 가정의학과 선생님들, 정형의학과 선생님들 대상으로 자살 예방 교육을 열심히 하는 이유도 이 신체 건강 문제로 오셨지만 뭔가 좀 심각하다, 또 뭔가 이렇게 굉장히 힘들어 보이신다라고 할 때 간단한 검사 도구를 통해서 정신건강이나 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40대부터 50대, 60대까지 보면 알코올 문제가 굉장히 많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래서 죽기 전에, 자살 행동 전에 꼭 술을 많이 드시고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 어떤 술 문제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문제도 좀 같이 대처하려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40대, 50대뿐만 아니라 20대부터 30대까지 다 어떤 사회적인 부적응, 실직 문제, 경제적인 변화, 그 다음에 생활고 이런 부분들의 어려움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2017년 당시만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40대, 50대의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20대부터 일자리의 문제가 굉장히 주요하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연령대에서 주변에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청소년부터 어르신들까지 외로움과 고독, 그 다음에 주변에 힘들 때 내가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런 공통점이 우리 사회에 큰 지금 이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살 사망자들을 보면 어린 시절부터 가정 불화나 폭력, 학대 이런 불행한 삶을 살아왔다는 공통점. 그러니까 이 어린 시절부터 뭔가가 계속 이제 누적되어 온 어려움들이 있고 또 주변에 얘기할 사람이 없다는 거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크게 부각되고 있어서 어떻게든 우리 사회에 신뢰감과 유대감을 줄 수 있는 대안적 지지 체계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슬라이드를 좀 보시면
요게 이제 그 실제로 자살 시도자분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고 이분들에 대한 어떤 그 자살 행동 모형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표면적인 이유, 어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자살로 사망한다. 어떤 개인적인 상실이나 그다음에 어려움이 생겨서 너무나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겨서 자살로 사망한다. 근데 실제로 이제 자살 시도자들을 만나 보니까 이런 표면적인 이유만 갖고는 자살 행동을 하기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은폐된 차원에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많은 어려움들이 누적되고 본인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임계점까지 누적되어 있고 찰랑찰랑한 상태에서 이 표면적인 경제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대인관계 문제 이런 것들이 같이 복합 상호작용하면서 흘러 넘치게 만들면서 자살 행동이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은폐된 차원들을 유목화시켜 보니까 이게 이제 무의식과 시간성과 공격성이라는 걸로 이제 정리가 되는데요. 무의식은 뭐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근데 이제 가정 내에서 계속 불화가 있고 폭력이 있고 정서적인 방임이나 제대로 돌봄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육체적인 몸은 살아있지만 정신적인 몸이 마치 죽은 것처럼 영적인 몸이 죽은 것처럼 무의식적으로는 내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하고 끊임없이 소멸을 지향하는 그런 양상들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어른이 돼도 계속해서 행복하지 않다. 무슨 좋은 일이 있어도 이게 오래가지 못할 거다. 주변에 사람들이 있어도 언젠간 나를 떠나갈 거다. 이런 생각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계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간성은 뭐냐면 과거의 트라우마틱한 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고 이게 과거로 끝나지 않고 현재도 그 고통 속에 사로잡혀 있고 심지어는 그 현재를 넘어서 미래에도 이 고통에서 나는 벗어나지 못할 거다라는 생각들을 상당히 많이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앞으로 내가 살아도 고통에서 벗어나지 못할 건데 다가올 고통을 미리 차단하는 방법으로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았고요. 그 다음에 자살 행동을 하시는 분들의 특징 중에 자살 충동 이전에 타살 충동이 상당히 많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대한 원망과 적개심뿐만 아니라 구체적으로 내가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당하고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러면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공격성으로 바뀌고 이 공격성을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해소할 수 없다 보니까 그 에너지가 against self 부메랑이 돼서 자기한테 돌아오고 자기 파괴적인 행동으로 이렇게 바뀌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 양자가 복합적으로 맞물리면서 자살 행동이 일어났고요. 지금 화살표에 보시는 그 삶의 궤적이라는 것은 이분들이 이제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표현을 해도 주변에서 잘 모른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타이밍도 실제로는 본인도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자살 시도자들이 처음 실패하고 오셔서 상담했을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선생님 저도 제가 왜 죽으려고 했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 한 가지 하고 내가 나도 모르게 그 시간에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본인도 스스로 그 타이밍을 잘 이렇게 파악하지 못하는 이런 어떤 양상들이 있어서 요 이제 아직까지 자살 시도하시는 분들이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할지 본인도 스스로 잘 모르고 계실 수도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자살 행동하는 상황에서 굉장히 무의식적으로 그런 행동들을 하게 되는 그래서 실제로 이런 얘기를 해요. 자기도 모르게 어디에 가서 그 도구들을 구입하게 되고 또 그날 밤에 자기도 예정한 건 아닌데 그런 행동을 했다. 이런 얘기들을 상당히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자살 행동에 담긴 메시지를 하나로 정리를 해보니까 세상에서 가장 치명적인 자기 표현으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살아서는 인정과 관심을 받지 못했는데 혹시 내가 죽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그렇게까지 했을까?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그런 행동을 했을까? 얼마나 아팠으면 그랬을까? 이렇게 사후에라도 인정을 받고자 하는 그런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연령별로 제가 자살 행동 위험성들을 좀 정리한 게 있는데요. 40대, 50대만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대는 우선 이혼을 하고 가족 해체가 되고 실제로 여기에는 이제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결부가 돼 있죠. 그리고 어떤 위상 변화, 자신이 이제 일상적인 삶을 사다가 일자리를 잃게 되면 또는 어떤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위상 변화가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초래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할 만한 주변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생활고라든지 음주 문제가 겹치면서 위험성이 굉장히 커지는
그다음에 이제 과거에 정신건강 문제가 있거나 특히 남성들의 경우는 상당히 우울증을 많이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치료를 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그런 우울감과 알코올 문제가 결합되게 되면 상당히 위험성이 더 높아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 해체 이후 혼자 생활했을 때 그 전에는 내가 얼마든지 생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혼자가 돼서 생활하게 되면 상당히 위험해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어떤 교육, 그다음에 알코올 문제에 대한 그 해결을 위한 노력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50대의 경우는 마찬가지로 경제적인 문제, 이혼, 가족 해체 이런 것들이 상당히 문제가 되고 만성적인 신체 건강 문제가 있는 경우도 상당히 위험성이 높아지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직 기간이 실제로 통계적으로 보니까 실직 기간이 한 12개월 이상 넘어가게 되면 50대의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지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죽음을 생각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심리부검 그 결과들도 보면 50대 이상의 실직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 굉장히 위험성이 높다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족 내에도 중증 질환자가 있거나 이로 인해서 보호 부담이 클 경우도 위험성이 되게 높았고요. 40대와 마찬가지로 알코올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또 이제 그 사망 직전에 이런 또 자살 시도 직전에 자존심 때문에는 평소에는 도움 요청하지 못하다가 너무 힘든 상황에서 정말 자존심 내려놓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절당했을 때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지는, 이거는 이제 친인척뿐만 아니라 공공기관에 도움을 요청했다가 거부당했을 때도 마찬가지로 위험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그런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신체 건강과 알코올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들이 같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분들 보면 내면에 상당히 이제 분노, 울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분노를 구분할 때 상태 분노와 특성 분노로 좀 구분을 하는데, 상태 분노는 어떤 일이 있었을 때 그 일만큼 화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누구나 건강하게 화를 내는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특성 분노의 경우는 내 안에 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자극이 들어오게 되면 화를 내게 되는데 굉장히 과도하게 화를 내게 되는 그런 양상들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금 40대, 50대 분들이 이런 어떤 특성 분노를 갖고 있고, 그 울분 상태가 뭔가 자극이, 부정적인 자극이 가해지게 되면 올라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트라우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지금 보면 많은 분들이 과거의 어떤 그 트라우마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이분들을 이제 그 연구하다 보니까 트라우마의 어떤 특징들이, 우선 첫 번째는 사후성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는 당시에는 그 이제 그 일이 본인한테 어떤 어려움인지 잘 몰랐다가 시간이 가면서 그 충격들이 뒤늦게 이제 올라오기 시작하고, 그렇게 이제 지연된 어떤 충격들이 올라오면서 본인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 같이 이렇게 범람을 하게 만드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면서 충격적인 일 플러스 자신이 원래 갖고 있던 취약성, 이런 것들이 심리적인 붕괴를 만들어내고요. 그 다음에 일상생활할 때는 내가 뭐 때문에 힘든지 자신도 잘 정확하게 모르면서 굉장히 힘들어지는 이런 모호성들을 보이고 있고요. 아까 시간적인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트라우마에 있어서도 시간의 어떤 역전성이 일어나서 과거의 그 트라우마틱한 시간들이 여전히 현재를 그리고 미래를 계속해서 점령하는 그런 양상들을 보이면서 굉장히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인간 실존은 삶과 죽음이 그냥 모순적이지만 이게 뒤죽박죽 합쳐져서 돌아가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이게 과거의 결핍이나 상처가 크신 분들은 반대급부로 아주 완벽한 삶의 이미지를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미지라는 게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현실보다 힘이 세서 계속 나는 이런 삶 아니면 살 수가 없어. 근데 현실에서는 그런 삶이 사라지지 않다 보니까 삶과 죽음을 분리시키고 해리시키고 자신이 사라지지 않는 삶, 내가 원하는 삶이 계속해서 좌절되는 그런 상태에서 끊임없이 죽음 쪽으로 무게중심이 기우는 그런 양상들을 많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자, 조금 더 이제 그 연구 결과를 조금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40대, 50대 남성 자살 시도자들의 특징은 이제 어린 시절부터 이제 보호받지 못했던 이런 어떤 삶들을 공통적으로 많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면서도 그런 이제 의문점을 한번 가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가 너무나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과거의 어떤 상황들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닐까? 그래야지만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자살 시도를 하거나 어떤 그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봤을 때도 상당히 어려운 힘든 이제 상황 속에서 크신 분들이 많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이제 과거에 부모님들이 살았던 삶들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노력할수록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들이 계속 생겼고 어떤 기본적인 지지 체계나 어려움이 있을 때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어떤 장치들이 없을 때 굉장히 취약하게 문제들이 많이 생기는 경우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당장의 어떤 삶을 위해서 직장을 구하고 하지만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또 직장들을 하다 보니까 직장이 잘 유지가 되지 않고 또 결혼 관계에 있어서도 계속 갈등이 생기면서 결국 이혼을 하게 되고 가족 해체가 되는 이런 양상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 놀라운 거는 전 세계적으로 이혼한 40대 50대 남성이 자살 고위험군이 되는 나라는 한국과 일본밖에 없어요. 그 공통점은 뭐냐면 굉장히 가부장적인 문화하고 유교 문화권이고 남성이 뭔가 어떤 강해야 된다. 그다음에 뭔가를 다 책임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어떤 그 강박이 있는 그런 사회에 있는 경우 남성들이 굉장히 뭔가 이제 삶의 조건들이 안 좋아지고 그다음에 자신이 사람들한테 어떤 체면이나 위신 이런 것들을 세우지 못할 때 굉장히 위험해지는 이런 양상들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혼자서 생활이 대부분 안 돼요, 이분들이. 그래서 식생활도 제대로 안 되고 생활 관리도 안 되고 그다음에 일자리를 잃게 되면 결국 주변의 사회적 관계도 거의 없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사회적 인간의 조건이 대부분 결여된 상태로 살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보통 우리가 인간의 조건이라고 하면 일자리의 문제, 그다음에 자신이 좋아하는 어떤 활동, 그다음에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런 인간의 조건들이 대부분 결여된 상태로 지내시는 특징들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그 40대 50대 분들이 거의 공통적인 어떤 그런 유형들을 보여서 저희가 이제 연구하면서 라임을 하나 만든 게 있어요. 일자리가 없으면 설 자리가 없고 설 자리가 없으면 살 자리가 없고 살 자리가 없으면 삶의 끝자리에 놓이게 된다. 이런 공식들이 거의 전형적으로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고요. 이게 지금 40대 50대뿐만 아니라 안타까운 거는 일자리, 설자리, 살자리, 끝자리의 문제가 20, 30대에게도 지금 적용되고 있어서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상당히 위기 사회다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다음에 이분들 인터뷰한 거를 이제 그 자살 시도자 제가 그 이전에도 인터뷰했던 내용들을 언어학자가 이제 분석한 내용인데요. 실제로 언어학자인 박영익 교수님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분들의 그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내성적이고 폐쇄적인 성격, 또 인간관계가 굉장히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자신의 어떤 부정적인 모습들을 감추고 싶어하고, 문제 해결 자체에 대해서 이제 불신이 되게 많고,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은 아무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런 어떤 생각들이 많고요. 주위에 이야기할 사람이 없다는 이런 공통점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의사소통이 단절되고 또 누구랑 상호작용을 하다가 너무 쉽게 상처를 받아요. 근데 이제 이분들 입장에서는 사소한 게 결코 사소하지 않죠. 왜냐하면 너무나 지금 마음의 상처들이 많다 보니까 각성 수준이 높고 사소한 자극이 들어와도 굉장히 크게 느껴지고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더 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들이 이 사람이 어떤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요. 그 다음에 주변에 이 사람을 존중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지지체계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혼자 고립과 단절 속에서 우울감이 심해지고 삶에 대한 부담이나 어떤 위압감 이런 것들은 커지면서 극단적인 자살 생각이나 자살 시도를 하게 되는 이런 어떤 패턴들이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분들 보게 되면 일종의 이제 문턱 효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무언가가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누적되고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이제 올라온 상태에서 이런 결정적인 경제적인 문제나 그 다음에 대인 간의 상실 이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이게 이제 같이 자살 행동으로 이렇게 변화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통 트레스폴드 이펙트라고 해서 문턱을 차고 흘러 넘치게 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문턱 효과를 이루는데 보면 대부분 이제 보호 요인들이 주변의 가족이라든지 의미 있는 어떤 일자리라든지 그다음에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신념이나 종교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거의 작동하지 않을 정도로 고통 속에 있고요. 그래서 이분들은 오직 나의 이 고통 속에서 끄집어내는 것, 나를 여기서 끄집어내는 것만이 나한테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요. 이혼이나 이런 어떤 상실의 충격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는 모습들, 그 다음에 신체적인 어떤 손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부모님이 특히 어머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는 마지막 끈이 떨어진 이런 어떤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계속해서 이혼, 가족 해체, 그 다음에 경제적인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서 점점 세상에서 밀려나고 또 바닥으로 계속해서 내려가는, 그리고 자신도 전혀 예상하지 못한 날 이런 어떤 극단적인 행동들을 하는 모습들을 보였고요. 대개의 경우 40대, 50대 분들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해서 어떤 이런 어떤 도움 요청을 스스로 직접적으로 못하는 경향들이 있고, 대개의 경우 지금 이제 지역사회에서 서비스를 받고 계신 분들은 자살 시도를 하고 실패를 했다가 그 상황에서 공공 영역에 도움과 연결됐던 그런 분들인데, 그런 경우에만 서비스가 유지가 되는, 그 이전에는 도움 요청도 하지 않고 도움이 있다 하더라도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굉장히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문턱 효과를 가중시키는 것은 이제 스스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언어로 표현하지 못했던 그런 환경들이 있다 보니까 그 자신이 필요한 도움들을 요청을 잘 못하고요. 그 다음에 아직은 젊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세상과 단절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리고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 대한 어려움들을 많이 호소하고 계셨고요. 그리고 어려움 속에 있다 보니까 현실적인 대처보다는 자꾸 더 어렵게 만드는, 공경을 자초하는 이런 모습들이 있고, 자존심 때문에 모든 걸 내가 감당해야 된다. 내가 책임져야 된다. 근데 실제로 감당도 안 되고 책임도 안 되는 상황에서 결국은 막다른 골목에 놓이게 되면서 죽음을 생각하는 이런 양상들이 상당히 많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몇 가지 보호 요인들을 보면 그래도 가족들하고 만날 수 있는 상황들, 그리고 부모님이 아직은 살아계시는 어떤 상황들, 그다음에 뭔가 자원봉사 활동이나 공동체 생활, 그다음에 무언가 하루에 단 2시간, 3시간이라도 일이 연결될 경우, 그리고 뭔가 새로운 목표가 주어질 때 희망이 조금 더 생길 수 있는 그런 차원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심지어 죽음 자체가 두려움, 일종의 마지막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는 그런 모습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년들과 공감을 할 때는 우선 그분들 얘기를 충분히 들어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분들을 병리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이분이 지금 어떤 삶을 살아왔고 지금 어떤 상황에 있는지, 놀랍게도 상담할 때 보면 그분의 얘기를 잘 들어드리면 주도권이 들어준 사람한테 넘어와요. 그럴 때 신뢰관계도 형성되고 의미 있는 상담도 할 수 있다. 그래서 우선은 충분히 들어주시는 거, 그리고 이분이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줄 때 이분들이 또 신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그 관계를 통해서 강점을 발견하고 지지해주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분들이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표현할 수 있게 되면, 처음에는 굉장히 그 부정적이고 분노에 찬 이야기들 많이 하시지만 나중에는 뭔가 정리하고 그다음에 희망적인 이야기, 그다음에 뭔가 해보고 싶은 이야기들을 하시게 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어서 이분들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서비스 제공자 입장에서는, 상담자 입장에서는 나하고 만난 이 순간만이라도 그분이 진짜 자기 얘기를 하고 마음속의 얘기들을 표현할 수 있고, 그래서 뭔가 후련함을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보면 제가 자살 상담하면서 항상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인간은 죽고 싶은 충동보다 말하고 싶은 충동이 강하다. 그래서 아무리 힘든 게 있더라도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자기 진짜 이야기를 표현할 수 있게 되면 굉장히 힘든 것들이 쑥 내려가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일 수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40대 50대 통합형 자살 예방 서비스는 우선 이분들이 살맛 나는 세상, 그리고 살 수 있는 어떤 그 희망, 이런 것들이
주어져야 되고요. 그러려면 원인 파악에 근거한 서비스, 신체 건강이라든지 의식주, 채무 관계, 가족 해체 문제, 그리고 관계 회복, 일상 회복,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데 초점을 우선 맞춰야 되지 않을까. 이분들을 정신병리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다 거부하고 상담이 그 다음 상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삶의 문제로 더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분들의 어떤 사회적 인간의 조건을 충족시키는 서비스, 자기 표현, 그다음에 마음속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상담, 그리고 일이나 신체 건강, 사회적 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그런 어떤 그 형식과 어떤 그 시스템들이 연결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서비스 유입을 위해서는 지원 서비스가 명확할 필요가 있어요. 여기 가면 적어도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확실한 도움 제공 기관이 어디가 있다라고 국가적으로 좀 홍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고립된 40대, 50대 분들이 이런 어떤 보통 YTN 뉴스나 KBS 1 라디오를 되게 많이 들으세요. 그게 유일한 세상과 끈인데 그런 어떤 방송 채널들을 통해서 확실한 도움 제공 기관에 홍보를 하고 저기 가면 원스톱으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실질적인 이분들의 욕구나 필요에 맞게 서비스가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삶으로 리턴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몇 가지 고민했는데요. 첫 번째는 자살 예방 사업이 일과 연결된 자살 예방 사업이 필요하다. 그래서 한두 시간이라도 규칙적으로 일하고 거기서 사람들하고 만나고 뭔가 사회적인 작용이 일어날 수 있고 그게 약간의 경제적 보상으로 될 수 있는. 그래서 아침에 눈 뜨면 어디 갈 곳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고 할 일이 있고 그리고 경제적인 어떤 것들이 유지가 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자살 예방 사업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마음속에 있는 자기 표현과 자기 돌봄이 일어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실제로 신체 건강 문제를 굉장히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선 이분들의 신체 건강 문제를 좀 해소시키고 이후에 일을 하시게 되면 그거를 이제 뭐 아주 갚아 나갈 수 있는 이런 어떤 시스템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노동 연계형 일종의 건강 지원 서비스가 좀 더 많아질 필요가 있고 커뮤니티 케어가 지금 이제 선도 사업, 시범 사업으로 되고 있지만 조금 더 이런 분들한테도 의미 있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좀 더 확대되고 현실화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을 따로 나누지 않고 통합하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필요하고요. 심지어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문턱이 높기 때문에 일반 내과나 그다음에 가정의학과에서도 가벼운 우울증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치료를 할 수 있게끔 하고 단 정신과 전문의가 그런 부분에 어떤 슈퍼비전을 좀 제공하거나 함께 좀 이렇게 통합하는 그런 어떤 의료 시스템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으로 제 발표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황순장 초빙 교수님 감사합니다. 그 발표 내용 중에 중장년의 고통을 본인 스스로도 모른다라고 했던 점이 기억에 남고요. 그 삶의 문제로서 일자리, 지지체계 그리고 목표를 설정해 주는 것들이 그 중장년에게 필요하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습니다. 일상의 회복이라는 그 주제로 이야기해 주셨던 것 같고요. 이어서 송인주 박사님께서 서울시 중장년 고독사 현황과 자살 위험에 대해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인주입니다. 서울시 복지재단에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고독사와 관련된 연구를 꾸준히 제가 맡아서 하면서 2016년에 서울시 고독사 통계를 한번 냈었고 그다음에 이제 올해 고독사 통계 마련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 통계 작업을 하는 가운데에서 중간 자료 정도를 가지고 오늘 발표를 할 거고요. 특히 이제 고독사와 자살을 연결시켜야 되는 자리인데 앞에 이제 황 교수님 얘기하시는 걸 제가 쭉 들으면서 느끼는 것은 굉장히 유사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회 구조적인 상황이 지금 동일하고 그다음에 고독사 발생률도 중장년에서 특히 남성에서 아주 높게 나타나고요. 대체로 굉장히 고립된 삶을 살고 있었던 분의 처참한 결과다.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특성들이 매우 유사한 점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약간 좀 구체성을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조금 키워드들을 조금 확인할 수 있고 그런 점과 또 특히 이제 자살과의 연관성들을 조금 오늘 좀 찾아보려고 하고요. 특히 이제 그분들이 가지고 계셨던 저희가 이제 이번 자료를 통해서 파악한 여러 가지 이제 실질적인 삶의 문제, 그다음에 사례들 이런 것들을 조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발표 자료는 얼마 전에 저희 재단에서 했던 이제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포럼의 발표 자료로 사용했던 자료를 좀 각색해서 가지고 왔고요. 실제로 이제 고독사와 관련된 통계는 자살 통계처럼 매년 국가에서 나오는 통계 자료로 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다행히 이제 올해부터 시행이 된 고독사 예방법 약칭인데요.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그 경찰의 변사자 자료 등들을 활용해서 고독사와 관련된 통계를 낼 수 있게끔 이렇게 법으로 조금 정한 바가 있고요. 그래서 올해부터는 이 부분들이 조금 이루어질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연구에서도 이제 경찰청 자료들을 입수해서 분석하는 것들도 차후에 조금 남겨져 있고요. 이번 자료는 서울시가 관리하고 있는 고독사 현황입니다. 이걸 좀 설명하기 위해서는 데이터에 대한 소개를 조금 해야 되는데요. 서울시가 관리하는 현황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공공에서 알고 있는 고독사예요. 공공에서 알고 있는 고독사가 지금 제가 이제 분석한 자료에는 고독사 위험이라 그래서 좀 값이 큰데 2020년에 총 52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이 공공에서 알고 있지 않은 굉장히 많은 고독사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관련된 것은 변사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현황은 1차적으로는 서울시가 국민기초수급자라든가 서울형 기초수급자들을 대상으로 주고 있는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이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제급여라는 걸 드리죠. 그 대상자들에 대한 자료들을 저희가 분석할 수 있었고요. 또 한 측면으로 서울시가 각 구와 동으로 내려서 취약계층 사망사건 동향보고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년 말에 굉장히 우리를 충격에 안겨줬던 서초구 모자 사건이라던가 이런 게 대표적인 취약계층 사망사건 동향보고에 올라오는 사건들이에요. 관련해서 내용들을 수집하고 전체적인 통계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자료를 분석한 것이 오늘 자료입니다. 네, 다음 장이 안 넘어가는데. 네. 예, 그래서 장제급여 수급자란 무엇인가 잠깐 제가 소개하는 자료를 마련한 거고요. 그 다음에 취약계층 사망사건 동향보고란 어떤 것인가 잠깐 소개했습니다. 장제급여 수급자는 여러분 잘 아시는 국민기초수급과 서울형 기초수급의 이제 중위소득의 몇 퍼센트 다 기준을 만족하시는 분들이고요. 이분들이 돌아가셨을 때 장제급여 수급자가 됩니다. 근데 최근 서울시 이제 동주민센터의 여러 가지 이제 보고에 따르면 사망하시고 나서 장제급여 대상이 되는 경우도 상당히 있다고 합니다. 즉 그전에는 공적인 지원 대상이 아니었는데 사망하시고 나서 이분 가족도 연계가 안 되고 그러니까 무용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아닌데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견돼서 사망하고 나서 공공의 지원 대상이 되시는 거죠. 그런 사례들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어서 이번에 저희는 장제급여 수급자들을 좀 분석했습니다. 더불어 말씀드렸던 취약계층 사망사건 동향보고를 함께 분석하였습니다. 네, 다음 장이 네. 자료 분석은 두 자료를 묶어보니까 총 6,697건의 자료가 있었고요. 2020년 1월부터 12월에 발생한 모든 건수였습니다. 그 건수들이 모두 다 고독사 아니고요. 이 중에서 고독사를 분류한 기준들을 말씀드릴게요. 이들 중에 실제 사망하신 분들인데 사망이 어디서 이루어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초 자료를 보시면 사망 장소 분류에서 주택이 나오죠. 주택이 총 21.1%인데 2020년 사망 통계에 따르면 주택에서 사망한 경우가 15.6%예요. 그거보다 상당히 높죠. 그러니까 장제급여 수급자와 동향보고에 올라오는 사망 건수는 집에서 사망하시는 게 전체 비율보다 높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남성의 비율입니다. 전체 사망 통계에서 남성이 54%를 차지하는데 이 자료의 남성은 57.5%입니다. 이도 마찬가지로 좀 높습니다. 따라서
이 전체 이제 사망자들 전체 경향과 그다음에 저희가 입수한 서울시에서 파악하고 있는 이제 위험한 사망이라고 볼 수 있는 이분들의 자료가 이렇게 좀 차이가 나는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제가 고독사에 대해서 좀 정의를 먼저 그다음에 말씀드려야 될 텐데요. 다음 장. 네, 고독사란 이번에 말씀드렸던 그 고독사 예방법에 따르면 이 법이 있기 전에는 고독사를 노인복지에 한해서 봤습니다. 그러니까 곧 죽음의 문제는 노인의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이제 법적 행정적인 관점에서 이제 제도적 관점이 드디어 달라졌는데요. 고독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로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이렇게 정리되어 있고요. 이 정의는 서울시 조례가 2018년에 만들어졌는데 이 조례에서 이미 이 정의와 동일한 어떤 정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에서는 고독사 위험자에 대해서도 정의를 했는데요. 그 위험자는 경제적,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라고 매우 포괄적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의해서는 저희가 통계 자료화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희는 이렇게 분석 자료를 좀 정의를 했습니다. 제1 기준으로는 단절되어 혼자 임종한 사례, 그러니까 앞에 얘기한 6,670몇 건의 사례들 중에 자료 분류시 1인 가구이며 그리고 집에서 사망한 경우를 1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제 법에서 얘기한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된 죽음이라는 게 사실 어떤 극단적인 고립 상황을 설명해주는 중요한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집에서 혼자 살다 혼자 죽었는데 그 뒤에도 아무도 찾는 사람이 없어서 시신이 집안에서 계속 머물러 있었던 이제 이런 시신일 경우 우리는 확실한 고독사라고 부르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런데 일정 기간이 흐른 뒤에 발견된 죽음이라는 것이 매우 애매합니다. 도대체 일정 기간이 언제까지야? 라는 게 행정에선 굉장히 중요한 어떤 기준이 돼서 이걸 조금 구체화시키는 것이 좀 필요한 상황인데요. 그런데 하지만 되게 위험합니다. 이게 정해지고 나면 어떻게든 고독사가 아닌 방향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네, 그 기준을 잘 맞추려고 굉장히 노력하는 모습들이 보여서 실제로 고립된 삶의 죽음이었다면 그것을 고독사라고 봐야 된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일정 기간 이후에 발견되었다라면 그만큼 극단적으로 고립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일정 기간을 좀 정리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여튼 그래서 분류할 때 시신이 부패된 경우 통상 이제 3, 4일 후에 집 안에 있다면 부패가 시작되는데요. 부패망이 생기고 부패액이 흐르고 구더기가 생기고 파리가 날아다니고 냄새가 납니다. 그런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는 경우는 고독사 확실한 이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이런 경우들이 함께 다 만족되는 것을 고독사라고 정리할 수 있었는데 그 경우가 아까 말씀드린 52건이었고요. 고독사 위험은 1 기준을 만족하되 2 기준은 확인되지 못한 사례를 고독사 위험으로 정리해 봤습니다. 이미 이제 돌아가신 사망 사례 중에 그 관련된 흔적이 있는 경우를 저희가 분류한 거죠. 예. 그렇게 해봤더니 이제 저희가 고독사 확실과 고독사 위험을 다 합친 자료를 고독사 위험에 넣었기 때문에 이 자료를 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특성들을 좀 총괄표로 보여드렸는데요. 전체 고독사 위험 건수가 6,000 몇 건 중에 978건이었습니다. 이분들이 혼자 살다가 혼자 돌아가신 사례이죠. 이 중에서 남성이 많이 나타났고요. 65.7%. 그다음에 직업은 대체로 무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들은 대체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 경우에 수급자가 되기 때문에 무직인 경우가 많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활근로를 한다든가 일용근로를 하는 분들, 택배 노동자도 단 한 명이지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직업 특성도 볼 수가 있었고요. 수급 여부는 네, 말씀드린 것처럼 모두 거의 다 수급자였고 특히 이제 사망 사건 동향 보고에는 수급자가 아직 안 되신 일반 분들도 상당히 있었습니다. 주거 특성이 사실은 이제 이 부분을 말씀드리면서 저는 항상 조금 이게 낙인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운데요.
서울시라는 곳이 주거비가 굉장히 비싼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거비가 덜 드는 곳, 그러니까 취약한 주거에서 이런 사망 사건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주거 특성을 보시면 가장 많은 게 다가구 주택이에요. 다가구 주택은 이제 세대별로 따로 소유주가 있는 게 아니라 집을 분할해서 이제 이렇게 세주는 그런 집들이죠. 그리고 고시원도 있고 특히 쪽방이나 여관에서 발생하는 건들도 상당히 있고요. 주택들도 나타났습니다. 그 외에 이제 임대 아파트가 있었고 일반 아파트가 가장 적었죠. 이런 어떤 특성들을 봤을 때 이게 굉장히 주거 취약계층, 그러니까 소득이 불안정하고 적고 거의 없거나 아니면 서울이라는 곳에서 살기에 굉장히 이제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가장 저렴한 주거에서 사시는 분들에서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중에서 자살 비율이 사인에서 자살이라고 분류된 비율이 총 47건으로 4.9%에 해당했습니다. 네, 이제 좀 구체적으로 좀 분석을 해보면 이제 성별은 아까 말씀드렸고요. 주거 형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거 형태별로 조금 이제 보면 이렇게 보실 수가 있고요. 공적 지원 같은 경우는 위험층에서 모두 다 거의 대부분 공적 지원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건 자료가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이 중에서 일반 계층이 한 13건 정도가 됐다는 걸 확인해 드립니다. 네. 예, 다음 장. 네. 그리고 이제 인구와 성별을 제가 이제 연령별로 조금 이렇게 살펴보니까 일단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은 5세 간격으로 있는 그림이고 그다음에 10세 간격. 그다음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제 2020년 사망자의 성별과 연령 구간 10세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그림과 가운데 있는 그림을 한번 비교해 보시죠. 여성은 사망자 연령 패턴의 그림과 유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성은 전체 사망 연령은 80세 이상, 70에서 80세가 가장 많은 데 비해서 고독사 위험 계층은 60대, 50대가 굉장히 두텁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성의 50대, 60대 특히 이제 맨 왼쪽에 있는 그림을 보시면 60대 중에서도 64세 이하, 그러니까 노인 계층으로 넘어가기 바로 직전의 분들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연령층이 사실은 2016년 제가 고독사 발표할 때 50대가 충격적으로 많다라는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 연령대가 그대로 좀 나이를 먹은 이런 패턴들을 조금 볼 수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계층들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인구 집단으로 두터운 베이비부머 세대이거든요. 노인으로 진입을 했거나 아니면 노인으로 진입하기 바로 직전의 분들, 이 분들의 계층에서 인구 집단이 그만큼 많기 때문에 또 이런 현상도 더 숫자로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분포도를 한번 보시면서 고독사라는 것이 실제로 남성의 영역에서는 조금 특이한 죽음의 통계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령 측면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네, 다음 장이 자, 그다음에 이제 주거 특성인데요. 원래 절대 수가 이제 또 남성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특징적으로 많게 보여지는 남성에서 더 특징적으로 보여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먼저 주거 분류를 보시면 다가구가 다 많지만 남성에서 더 많이 주택도 마찬가지고 특히 이제 고시원이나 쪽방 여관 같은 곳에서의 주거 특성은 여성에선 거의 미미하고 남성에서 좀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 자료가 공적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들이 사망 시 어떤 돌봄 서비스를 받고 있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이분들이 장제급여 대상자이니만큼 즉 여러 가지 급여 대상이기 때문에 공공에서 다양한 서비스들을 받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공공 모니터링이에요. 차동에
플래너들이 그다음에 간호사들이 정기적으로 방문해서 모니터링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 이거 분기별로 1회 아니면 반기별로 1회 정도씩 모니터링을 한다거나 직접 방문해서 상담한다던가 이런 공공 모니터링의 대상인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또 더불어서 가족들이 돌보는 경우들도 있었고요. 특히 또 요양보호사들의 돌봄을 받는 경우 물론 다 노인층이 많았지만 여성이 더 많았고 그다음에 남성, 여성의 연령이 많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돌봄 SOS라고 재작년부터 시작한 서울시의 돌봄 사각지대를 지원하는 서비스망인데요. 이 부분에도 상당히 서비스를 받고 계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노인 계층의 경우는 전통적으로 노인에게 했던 독거노인 지원 사업이 최근에 맞춤형 돌봄 사업이다라고 이름을 바꿨는데요. 이 맞춤형 돌봄 사업에서 생활관리사가 서비스를 하고 생활관리사가 서비스하는 과정에서 IoT 기기를 이용하기도 해서 움직임 감지 센서에 잡히지 않으면 생활관리사가 출동한다던가 이런 방식의 서비스들이 지금 서울시에 좀 퍼져 있는데 이 서비스를 받고 계셨던 분들도 좀 있었습니다. 민간 지원의 반찬이나 도시락 지원을 받고 계신 분들 계셨고 병원을 가시는 분이나 활동지원사의 도움을 받고 계신 분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가 실제로 서울시가 파악하고 있는 내용이다 보니 이런 어떤 돌봄 서비스에 대한 것도 전반적으로 조금 갖춰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들이 이제 사망 직전이나 사망 시기 정도에 이제 주로 호소했던 문제점들을 저희가 좀 정리를 해봤는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문제로는 건강 문제였습니다.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암, 투석을 하신다던가 또 장애를 가지고 계신 경우도 상당히 있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 경제적 어려움이었습니다. 채무를 계속 가지고 계셔서 문제가 있다거나 생계가 곤란하다고 항상 이제 상담을 한다던가 또 단절과 거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완전히 서비스를 거부하고 치료를 거부하고 그리고 누군가 찾아오는 것에 대해서 불신하고 이러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또 하나 생활관리의 어려움으로 냄새 등이 너무 많이 나서 주변에 민원의 대상이 되는 대상자들도 상당히 있었고요. 또 실패와 낙담, 그러니까 사업 실패, 또 지속적인 자살 시도 이런 것들을 했던 분들도 계시고 또 낙후된 주거 때문에 주거를 전환해야 되는 이런 상황에 놓인 분들도 상당히 계셨습니다. 이런 어떤 특성들을 조금 보고 특히 남성에서 조금 더 나타나는 문제들로 여성에서는 전혀 없었으나 그런 문제들로 경제적인 것부터 시작해서 낙후된 주거 문제까지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다음 슬라이드를 보면요. 네. 이건 조금 복잡한 그림 같아 보이지만 이제 질병에 대한 분류였습니다. 질병이 굉장히 다양한 질병들을 많이 저희가 이제 분석할 수 있었는데 가장 많이 나타난 질병과 남성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질병을 살펴보면 일단 당뇨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알코올 중독, 간경변, 심근경색 이런 질환들이 남성에서 더 많이 나타났었고 이제 이런 가장 이 그 질병별로 좀 묶어보면 당뇨하고 고혈압 이게 연계 질병이라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이제 알코올 중독, 간경변, 심근경색 이렇게 같이 묶여서 이런 질환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좀 나타났고요. 특히 이제 질환들 중에는 노인들로서 가지고 있는 노쇠라던가 아니면 치매라던가 이런 건 여성에서 좀 많이 나타나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질환은 남성에서 더 많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 네. 예, 그다음에 이제 자살 사례 아까 제가 전체 현황에서 자살 비율, 자살 건수 설명해 드렸었는데 그 자살 고독성 위험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900몇 건 중에 자살한 사례의 성별과 연령과 여러 가지 특성들을 조금 분류한 겁니다. 이제 그래프를 몇 개를 같이 섞다 보니 잘 안 보이실 수 있는데 왼쪽에 위에 있는 그래프가 남성과 여성의 연령별 어떤 특성들을 보여주는 그래프예요. 빨간색이 여성이니까 보시면 남성이 지배적이구나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수적으로 봤을 때 비슷하지만 이제 64세 이하가 훨씬 더 이제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과 연령 특성들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다 아까 이 자료의 특성상 무직인 경우가 많았지만 자활 근로나 일용 근로를 하고 있는 분들도 한두 분 정도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에서 한두 명밖에 없는 그 데이터가 바로 자살의 데이터였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분들의 질병을 보시면 고혈압, 지체장애, 노쇠, 관경변 순으로 나타났고 이들이 돌봄을 받고 있었던 그러니까 사망 직후까지 받고 있었던 돌봄 중에는 공공과 공공민간 모니터링이 중심이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사망 시 주거 특성은 전체 주거 특성과 다르게 임대 아파트가 조금 더 많았고요. 그 다음이 다가구, 주택, 고시원 순이었습니다. 이 자살과 관련된 이런 특성들이 우리가 경험적으로 체득하고 알고 계신 것들도 상당히 많으실 텐데 임대 아파트에서 자살하시는 그 수급자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런 특성들을 반영하는 자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네. 예, 이 자료는 고독사 위험계층 중에 남성만 뽑아놓은 데이터입니다. 남성들만 살펴보니 전반적인 이제 이 남성들의 연령별 주거 특성, 그 남성들의 연령별 사망 시 돌봄 좀 살펴보니까 일단 이제 주거별로 살펴봤을 때 다가구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다가구에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많고 띠가 두껍고요. 그 중에서 이제 연령이 낮을 경우에 다가구가 훨씬 많고 남성 전체가 이제 그 64세 이하에서 훨씬 더 많은 비율을 보이기 때문에 관련 특성들도 동일하게 보인다라고 보실 수 있고요. 전반적으로 표준 분포를 갖고 있으나 이제 64세 이하, 특히 다가구 주거에서 많이 남성분들이 사망하셨구나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성에서는 별로 나타나지 않는 주거 비율인 고시원, 쪽방에서도 남성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망 시 돌봄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남성들인데 남성들의 사망 시 돌봄 패턴들을 보니까 대체로 다 이제 공공의 모니터링을 받은 건 확인이 되고요. 하지만 90세 이상에게서만 가족의 돌봄이 가장 많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자에서 나타난 가족 돌봄 외에는 대부분 다 공공 모니터링 정도의 돌봄을 받으셨던 것이고, 네, 이런 거 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 자료는 말씀드린 것처럼 수급자의 특성을 반영하고 그다음에 1인 가구의 이제 분포 이런 것들을 반영하는 특성이라고 보여집니다. 2020년 서울시 수급자의 성별 현황을 보면 여성이 훨씬 많고 그다음에 남성입니다. 뭐 비슷비슷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고독사로 돌아가시는 경우는 남성이 많고 고독사 위험계층, 그러니까 혼자 살다가 혼자 돌아가신 경우 그리고 집에서 돌아가신 경우가 월등히 남성이 많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것과 이제 자살 연관성들을 저희가 많이 찾아보기는 어려우나 특히 이제 1인 가구가 늘어나고 그다음에 혼자 살다가 혼자 질병을 앓고 혼자 돌아가시는 사례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고독사의 어떤 특성들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규명되고 예방되고 이제 이럴 필요가 있을 텐데요. 1인 가구 특성들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 제가 마련한 그림 가운데 그림을 보시면 연령별로 1인 가구 연령대 성별을 한번 보시면요. 이게 서울시 자료인데 20대와 30대가 굉장히 두텁게 1인 가구가 많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여성 1인 가구가 더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특히 이제 나이가 많은 계층에서의 여성들의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눈으로 보실 수가 있고요. 근데 남성들의 경우는 오히려 더 이제 이 젊은 층, 그러니까 20대부터 60대, 그러니까 65세 이전의 사이에 그 인구가 굉장히 두텁게 1인 가구층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계층들이 1인 가구로 살면서 벌어지는 여러 가지 위험들 이런 것들에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되고요. 2019년 자료인데 서울시 1인 가구 성별별 주거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들이 주로 더 아파트에서 많이 거주하고 아까 저희가 이제 다가구라고 분류했던 가구가 다세대나 단독주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다세대나 단독주택이 가장 월등하게 단독주택이 제일 많고 그 다음으로 이제 다세대가 아파트 다음으로 다세대가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외에 비주거 건물이라는 것은 아까 고시원이라든가 쪽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하는 걸 텐데요. 그런 주거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 번 반복했지만 수급자의 일반적인 특성을 반영하고 있는 자료이고요. 그래서 수급자 전체 현황과 1인 가구 전체 현황을 함께 제가 조금 비교해 보시려고 봤습니다. 수급자들이 특히 여기는 안 나타났지만 고령층이 많아요. 그런 것을 반영했을 때 앞에 제가 얘기한 고독사 위험 계층은 즉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독사 위험 계층은 원래 고독사가 벌어지는 전체 인구보다는 좀 더 고령을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을 것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 저희가 좀 통계가 제대로 된 전체 고독사 현황을 같이 가지고 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 비추어 봤을 때 전체 고독사 현황은 좀 더 젊은 연령층에서 많이 나타날 수 있다. 왜냐하면 1인 가구 편성이 저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 추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외에 저희가 이제 조금 이 연구가 아직 끝나지 않아서 진행 중인데요. 여러 사례들을 저희가 사례 연구를 하려고 사망하신 분들을 이제 방문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사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가지 사례 정도를 지금 쭉 이제 리스트를 만들어 왔는데 대체로 여러 특성들, 이제 고립되어서 고독사 하시는 분들의 특성들을 알 수 있는 좀 키워드들이 있습니다. 고시원에 사시고 알코올 중독이 있었고 핸드폰조차도 없었고 이제 이런 특성. 그다음에 임대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고 우울감이 코로나19 때문에 우울감이 아주 높아졌던 사례. 그다음에 고시원에서 사망하셨는데 단독 가구로 투신 이력이 있는 그런 사례. 주거급여 정도를 받고 계셨던 거고요. 췌장암 말기에 그 장기 치료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 플래너의 방문들을 완전히 거절하고 그런 상태에서 부패된 상태로 발견된 경우 이분들도 미혼인 청장년 1인 가구였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이 사례들이 질병을 앓고 일자리를 잃고 어느 게 먼저였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고립된 삶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가족들과 단절된 것도 이혼이나 이런 과정도 있지만 아예 결혼을 한 적이 없는 사례들도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됩니다. 그런 전반적으로 고립된 패턴들을 가지고 있는 삶의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키워드들이 있고 최근에는 이런 어떤 질병 특성 아니면 결혼한 적이 없는 가구 특성 이런 것들을 저희가 좀 많이 목격하게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는요. 네, 이 자료는 공공에서 서비스를 그래도 받은 자료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문제를 호소하고 그 문제에 따라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았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고독사 위험과 관련해서 몇 가지 조금 키워드들을 좀 확인할 수 있었는데 공공에서 지원을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반영했을 때 서울시에 이제 그 임대료가 낮은 다가구 주택이나 저층 주거지 그리고 낙후된 주거 환경과 관련해서 이 고독사 위험들이 좀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좀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시원, 여관, 모텔에서 달방으로 생활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그 낙후한 주거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이 더 고립돼서 살고 계실 가능성이 높고 그들이 특히 남성 50대, 60대 일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안전망 확보가 요구된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하나 말씀드린 대로 당뇨, 알코올 중독 이런 생활습관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 부분들을 조금 자기의 일상생활을 어떤 관리하면서 해결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에게 정기적인 그 안보 확인뿐만 아니라 일상을 회복하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지원들이 좀 필요하겠다. 그러니까 식사, 운동, 여튼 혼자서 할 수 있더라도 이제 이런 것들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촉진제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서울시는 차동을 통해서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2017년부터 계속 해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동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네, 한 120개에서 150개 동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이게 조금 더 안정돼서 지속적으로 조금 이제 서비스로 만들어지고 체계화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되고요. 이제 저희는 이것을 이제 그 관계망을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원을 위해서 관계망을 만들어주는 사업이라고 많이 이제 이름을 붙여왔는데, 그거보다는 관계망도 중요하지만 관계망이라는 게 그렇게 빨리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구체적인 안전 확인, 그러니까 여튼 살아계시는지 안전을 확인하고, 그리고 이들이 그래도 최소한의 관계를 맺고 일상을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는, 이렇게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를 도와주는 이런 방식의 지원 체계가 운영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지원 체계가 사실 우리 주변에 많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게 문제죠. 그래서 아까도 황 교수님이 이제 이 사람들에게 어떤 질환이나 아니면 어떤 질병을 가진 분으로 하지 말고 일상을 회복하자 이런 얘기 하셨는데, 저기 고립가구 대상자들에게도 똑같은 키워드로 저희가 일상의 회복이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일상의 회복을 하기 위해서 계속 어떤 촉진을 해주는, 정보를 제공하고 촉진해주는 기능들을 해주는 그 지원 체계, 복지기관이든 어디든 이것이 좀 만들어져야 될 것 같고, 그것이 좀 더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확보되어야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들 오늘 조금 전반적으로 좀 살펴봤고요. 자살과 고독사는 나이가 많은 층보다는 젊은 층에서 더 많이 나타납니다. 그런 특성들과, 그래서 청중장년까지 아주 폭넓게 자살과 고독사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살까지, 그러니까 고독사는 고립된 삶의 어떤 처절한 결과물이다, 극단적인 결과물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자살 후 고독사는 자살하시고 나서도 그만큼 또 오랫동안 아무도 찾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이 관계망의 단절이라던가 이런 극단적인 단절의 어떤 그 또 하나의 양상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저는 이 정도로 오늘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발표해 주신 송인주 그 서울복지재단 선임연구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남성 같은 경우에 중장년에서 고독사 위험이 발견되고 있다는 점과 건강, 의식주 문제, 알코올 문제, 내과적 문제, 고립과 자살에 대한 이야기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네, 그 연구 결과에서도 나오듯이 공공의 돌봄을 받고 있고 관계 회복이라든지 일상생활의 회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기억에 남고요. 이어서 중장년 남성의 극단적 선택을 서울 시민들은 어떻게 줄일 수 있을까를 주제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김현수 센터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황순찬 교수님, 소인주 선생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그 또 토론해 주실 중요한 손님들이 계셔서 제 발표는 아까 함께 조금 줄이기로 기해서 최대한 줄여서 반복되는 내용은 생략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일 많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연령이다. 이건 뭐 다시 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울증 증가율도 제일 높은 집단이다. 40대, 50대 남성이. 이것도 이제 50대를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장 외롭다. 그래서 그 서울시에서 외로움에 관한 연구와 조사도 하는데 50대 남성이 아마 가장 외로운 연령층일 것 같습니다. 가장 많은 수의 자살을 하고, 네, 가장 우울하고 가장 외로운. 그런데 이제 제일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오늘 뭐 두 선생님 말씀하실 때도 이제 서비스를 그래서 줘야 되는데 가장 만나기 힘들고 도움 주기 어렵다.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고 뭐 이제 숨어 지낸다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요. 어쨌든
아까 관계망의 단절 속에서 이분들을 다시 연결시킨다 이런 게 너무 이제 어려운 일이다라고 현장에서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의 어려움을 아주 현실적인 생활 사건으로 표현하면 퇴직부터 부모의 사망, 또 여러 가지 불행, 질병, 자녀의 불행, 또 가족 안에서의 외로움, 또 여러 가지 자신감의 상실, 형제간들의 또 어떤 불화와 싸움, 이혼을 포함한 여러 가지. 그래서 많은 중장년 남성들이 노인까지 살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다. 그러면서 남은 삶에도 희망이 없다. 이미 실패했다. 노년까지 산다는 것이 오히려 폐가 된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하느냐. 그래서 제가 아일랜드, 영국, 미국 한 세 나라의 중장년 자살 예방 정책의 어떤 핵심을 봤더니요. 가장 중요한 슬로건은 중장년 남성은 정말 필요한 존재다. 아마 이제 다른 나라들에서도 저희랑 비슷하게 중장년 남성이 희망이 없고 이제 사회적으로 필요 없는 존재다. 아까 우리 황수찬 교수님 말씀처럼 사회에 있을 자리가 없는 존재다라고 하는 본인들의 인식이 이 자살과 굉장히 깊은 관련이 있어서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와 같은 슬로건이 이제 이 중장년 남성 자살 예방 정책에 쓰는 슬로건이라고 하고요. 저 슬로건은 아일랜드 중장년 남성만 대상으로 하는 자살 예방 정책의 슬로건이라고 합니다. 네. 당신 같은 인간 필요 없다 이런 얘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들었던 사람들일 수 있는데 당신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없다. 아일랜드와 영국 같은 경우에 중장년 남성의 자살 관련돼서 좀 다른 측면에서 이분들의 자살을 이해하는 어떤 패러다임을 세 가지로 정리했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남성으로서의 자신감이 굉장히 줄어든 것. 이게 이제 굉장히 이 자살 요인과 깊은 관련이 있고, 두 번째는 계속 나온 얘기인데요. 지지와 대처를 잘 못한다. 지지를 별로 받지 못하고 또 자신의 지지 그룹을 잘 찾아내지 못하고 대처를 잘 못한다는 거고, 세 번째는 사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상당히 다른데 남성들이 모임에 잘 못 간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임에 잘 못 가고 참여하는 되게 어렵다. 예를 들어서 낯선 사람들끼리 모임에서 여성들은 우리 같이 하자 그러면 좀 더 쉽게 사교적이고 친화적인 측면이 있는데 남성들은 같이 하자 그러면 난 됐다 이렇게 이분들을 참여시키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것도 이제 아주 우리가 자살 예방 사업을 전개하는 데 이제 중요한 인식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중장년 남성 자살 예방 정책 프레임이 한 5-6가지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거의 비슷한데 첫 번째가 중장년 남성의 편하고 안전한 공간 만들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가 접근 전략을 바꾸는 거였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들과 상담할 수 있는 특별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들이었는데, 자, 이 장소에 평균 체류 시간이 가장 짧은 계층의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이 스타벅스 커피와 같은 최근에 아주 상징적인 사람들의 회합과 미팅의 장소인데, 이 장소에 가장 오래 머무르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제 50대 남성이라는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머무르지 못하는 이유는 직업이 없는 것이 없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챌까봐, 할 일 없이 저 커피숍에서 장시간 있다는 것이 할 일 없는 사람으로 무시될까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퍼블릭 공공 장소에 이제 남성들이 가 있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어떤 공공 장소에. 그래서 지금 저희 서울시도 고민하고, 저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도 고민하는 게 중장년 남성 자살예방 사업을 하려면 맨스 프렌들리 스페이스, 남성에게 친화적인 공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뜻밖의 내성적이고 소심하고 부끄러움이 많은
그런 말수는 많지 않은데 담배는 많이 피고 어떤 특정한 주류 이제 이런 걸 좋아하는 뭐 흔히 우리가 이제 아저씨라고 부르는 그 그룹은 카페, 식당, 도서관 등등 공공 장소에 있기를 가장 힘들어한다는 거예요. 예. 오히려 기원이나 장기 두는 곳, 당구, 탁구, 창고 같은 공간, 그래서 거기서 목공 작업이나 기계를 고치는 작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공간을 남성들은 이제 더 필요로 한다. 그래서 좀 제가 뭐 굉장히 축소해서 자살 예방 정책에 대한 앞으로의 어떤 방향을 말씀드리면 어떤 첫 번째는 남성 공간이 필요하다. 남성들의 공간이 필요하다. 서울에서 지금 1인 가구 지원센터도 만들고 여러 가지 센터들도 있는데 중년 남성을 위한 센터도 필요하다는 거죠. 중년 남성들이 모일 수 있는 중년 남성들의 스페이스가 첫 번째 자살 예방 정책으로 필요하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사실 우리가 이제 여성 접근할 때 이제 젠더의 특성을 이해하고 접근해라 그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큰 이슈인데요. 이 중장년 남성에서도 마찬가지로 젠더 센시티브 어프로치 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늙은 남자를 어디다 갖다 쓰냐? 준비 안 된 노후에 능력 없는 남자는 쓸모없다. 유튜브를 해서 더 이상 발언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중년에 아주 초라해진 남성을 비난하는 어떤 사회적인 어떤 뭐 꼰대는 정말 약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많은 남성들이 자신의 삶의 어떤 극단적인 위치에 왔을 때 자기를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남성상이 없다는 거거든요. 건강한 남성다움에 대한 신념과 교양이 굉장히 부족하더라. 자신의 성적인 기능의 역할 감소나 신체적 이제 질병으로 인한 신체적 기능과 역할에 집착하는 사람들일수록 자살 사고가 커지는데 이렇게 이제 약해진 상태라도 이제 생명을 이어가는 것에 대한 가치나 의미 이런 것을 상징하는 어떤 남성 모델이 없다. 나이 든 건강한 남성다움에 대한 모델이 사회적으로 훨씬 더 많이 필요하다. 이제 뭐 서양에서는 어쨌든 굉장히 유명한 배우들이 아카데미 이번에도 무슨 상을 타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소위 말해서 중장년이나 노인 남성이 지혜를 갖고 있고 자상함을 갖고 있고 뭐 세상의 비밀을 갖고 있고 뭐 마법사도 대부분 이제 나이든 노년의 분들이잖아요. 이제 그렇게 이분들의 어떤 특별한 가치를 상징할 수 있는 문화적 코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잘 작동을 하지 않는다. 늙어가는 남성이 쓸모없는 존재가 아니라 이 사회에 새롭게 필요한 존재라는 사회적 지위를 재설정하는 그런 캠페인이 절실하다. 그래서 이것은 교양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남성 자살 예방의 컨텐츠가 되겠고요. 또 하나는 좀 약간 역설적인데 남성에게는 더 부드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더 편견이 많고 더 선입견이 강한 남성 취약한 남성들이기 때문에 정신건강 프로그램 하자 그러면은 더 안 모인다는 거죠. 여성보다. 그래서 많은 이 남성 자살 예방 정책 프로그램에서의 용어는 오히려 더 부드럽게 접근해야 된다. 그래서 정신건강 이런 말보다는 마음건강 또는 뭐 마음운동. 상대적으로 상담하는 남성의 비율은 훨씬 더 적어요. 사실은. 우울증 상담의 남성 비율도 훨씬 더 적고 사실 많은 상담하는 대상은 이제 여성들인 경우가 많죠. 이들은 치료라는 용어도 상당히 거부적이어서 코칭, 그다음에 그룹 치료한다 이런 것보다는 단체 활동을 한다. 단체 활동을 하자. 이래서 더 약해지거나 더 편견을 줄 수 있는 그런 모임이나 활동에는 더 오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체 활동에 뭐 마음 운동이라고 하는 식으로 접근하고 또 특별한 어떤 뭐 도움을 준다라고 하면 이건 코칭으로 준다. 이런 접근이 훨씬 더 선호된다라고 하는 거를 아마 영미 문헌에 영국이나 미국 문헌에서도 액티비티를 중심으로 하면서 개인적인 부분은 상담보다는 뭐 코칭을 제공한다. 이런 접근이 훨씬 더 중장년 남성에게는 실효성 있는 접근이다. 그리고 이제
이 남성은 여성보다 나이가 들수록 개인으로 존재하는 걸 더 힘들어한대요. 이렇게. 예. 그래서 무리 속에 있는 걸 훨씬 더 편안해하기 때문에 남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표현상은 이렇게 후킹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영화로 많이 본 것 같아요. 뭐 망해가는 지역 창고에서 남성들의 뭐 스트립 공연단도 나왔었고 또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남성의 뭐 관악대 공연단 이런 영화 속에 등장하는 남성 무리들의 절망하고 있었던 남성들이 그렇게 무리를 지어서 지역 사회에 도움도 되고 뭐 자기에게도 도움이 되고 이런 이제 일들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저희가 많이 봤었는데요. 아까 뭐 황순찬 선생님도 이제 살자리가 있으려면은 일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얘기하셨는데 사실 이제 이분들이 혼자 독립적으로 어떤 특정한 일을 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함께 일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함께 일할 수 있는 일이 이제 일이 되면서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경제적 수입을 제공하고 동시에 사회적 기여를 한다라는 이분들이 어쨌든 명예를 회복해 줄 수 있는 삶에서 이렇게 쫓겨났다, 삶에서 실패했다 이런 것이 아닌 이제 명예를 회복할 수 있고 그다음 집단 소속감을 증진시킬 수 있는 그래서 그동안 관악대, 합창단, 축구단, 예술단, 배드민턴 팀, 댄스 팀, 목공단 등등으로 이런 남성들의 이제 모임을 통해서 이분들의 우울감, 이분들의 어떤 연결되지 않았던 느낌을 회복하고 왔다. 물론 다 집단마다 다를 것이다. 집단마다 다를 것인데 이 남성들이 조직될 수 있고 그래서 그룹 속에서 자신의 소속감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접근을 해야 자살 예방 정책에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현재 그래서 효과가 있다라고 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사실 아주 전형적인 정신건강 프로그램은 아니에요. 이렇게.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멘토링이나 버디 프로그램, 뭐 약간 이제 대화를 더 잘하도록 도와주겠다 대화 프로그램, 그 다음에 아주 비관적으로 너무 비관적이고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에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 이런 정도의 프로그램이 효과가 있다라고 알려졌고요. 또 이미 많이 하고 있는 중년 남성이나 1인 가구를 위한 프로그램은 어쨌든 일본은 어느 나라나 보니까 영미권에서도 음식 제공 서비스를 제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뭐 반찬, 뭐 사실 굉장히 비난받기도 여성단체에서 약간 비난하기도 했다고 하던데 50대 남성들에게 반찬을 다 돌려주는 것이 뭐 사업이나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커피를 함께 제공해줘서 가볍게 모여서 커피를 마신다든지 반찬을 제공한다든지 이런 음식 제공 서비스가 일단은 그분들을 파악하고 그분들이 우리가 연결될 수 있는 하나의 연결의 스팟으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반려동물 연결 서비스 특히 유기견 이런 유기묘를 남성들 중에서 어쨌든 그런 걸 잘 돌봐주는 것으로의 반려동물 연결 서비스를 이미 많이 하고 있고요. 세 번째가 이제 우리 뭐 국수 주기처럼 이제 다 같이 모여서 식사할 수 있는 식사를 하는데 지금 밥만 먹고 가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거기에 뭐 취업에 대한 홍보라든지 다양한 지역사회 홍보를 통해서 이제 뭐 커넥터, 어떤 링크 워커, 뭐 나라마다 부르는 이름 다양한 것 같아요. 저분들을 취업시켜주거나 저분들의 어떤 거기에 뭐 쉽게 말하면 저렇게 빅런치를 차린 다음에 뭐 변호사 분이 나와서 금융 뭐 파산 식사 후에 그런 상담을 해준다든지 이런 빅런치를 주기적으로 하면서 거기가 뭔가 어떤 사회적으로 다시 살아가는 데 도움을 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를 마켓처럼 열어서 부담 없이 얘기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고 그다음에 맨즈 쉐드라고 해서 남성들의 작업장 저기는 이제 사진에는 목공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어쨌든 남성들은 저런 거를 함께 만들고 그걸 또 어디 기부하고 이러는 속에서 재미도 느끼고 의미를 갖기도 한다고 하는데 뭐 자동차 뭐 목공 다양한 어떤 그런 조경 이런 거 관련된 남성들의 작업장 그래서 이제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동아리, 공방 동아리 이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어떤 의미 있는 삶을 다시 추진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저기는 이제 그냥 작업장 수준인데요. 이런 게 잘 조직되면은 뭐 집수리를 같이 해주는 하우징 봉사단, 뭐 아이들에게 어떤 기술을 가르쳐주는 봉사단, 그다음에 지역사회 스포츠 팀이 되는 봉사단 이런 것들로 활동을 해서 좀 더 의미 있는 활동이 되게 하긴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남성 아카데미를 굉장히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남성들의 건강한 남성으로 살아간다는 게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남성 아카데미 같은 것을 많이 하더라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뭐 어떤 프로그램들은 그 남성으로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잘 건강한 남성으로 살아가는 거에 대해서 교육시켜주는 그런 생활 통합 프로그램도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금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입장에서의 저희 전략을 잠깐 소개해드리면 저희는 어쨌든 서울시에 한번 제안해 볼 생각은 있어요. 남성들의 쉐어하우스를 중장년 남성들의 어떤 공간을 마련해 보는 거에 대해서 저희가 제안해 볼 남성 친화적인 두 번째는 지금 올시플러스 센터나 뭐 자활센터나 자원봉사센터에 계신 그래도 조금 건강한 분들이 생명지킴이 동료 남성들의 자기 동료 남성들의 생명지킴이 해주시고 또 남성들을 커넥터 해주시는 그래도 사회적으로 만날 수 있는 50대 남성들이 모이는 그분들에게 교육을 제공하고 활동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서 다른 50대 남성들을 이제 찾아내고 접근하는 것을 저희가 지금 하나의 또 이제 전략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남성 활동단 이게 이제 젠더 어프로치를 할 때 남성들이 저희 생각에는 여성이 어프로치하는 거를 좋아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사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보면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동료 남성의 어프로치가 조금 더 마음이 편하다. 그래서 이제 이 남성들에 대한 워커들을 일하는 실무자분들을 중년 남성에 기반해서 건강이나 알코올이나 생명 돌보미를 활동하는 이제 그런 활동단을 만드는 것과 그다음에 고시원과 언룸 같은 아까 우리 손희 선생님 말씀하신 1인 가구 밀집 지역은 이분들은 바로 조직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바로 또 활동하게 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무언가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속적으로 가벼운 미팅을 해가면서 이제 교육하고 그런 연결을 시켜주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아무래도 아주 기본적으로는 중장년 및 노년 남성의 건강한 모델, 몸이 아프고 경제적으로 수입이 높지 않아도 그래도 이제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되게 의미 있는 삶이다. 늙어가는 남성은 어떻게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가에 관한 어떤 사회적 우리의 합의된 개념과 모델을 캠페인하는 것이 굉장히 이제 중년 남성 자살 예방에 기본적으로 중요하겠다. 하지만 강조해야 될 것은 최근에 어쨌든 영미권이나 아일랜드의 그 중장년 남성 자살 예방 프로그램에서 강조하는 것은 저런 이제 젠더 남성의 역할에 대한 민감성을 갖고 그분들에게 접근하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더라 하는 것을 끝으로 저도 이제 준비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건데요. 중장년 남성의 특성을 정말 잘 알고 접근하는 게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부 토론회를 일부 발표를 이제 마치고요. 세 분의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저도 2부 토론회 진행을 맡은 자살방센터 이경영이라고 합니다. 오늘 세 분의 발표 내용을 잠깐 이야기를 나누겠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세 분의 발표 중에 가장 키워드는 일상으로서의 회복이 필요하다.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중장년 남성에 대한 개입들을 어떻게 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고 또 접근해야 되는 내용으로 오늘 저는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부 이제 토론회를 좀 진행하도록 할 텐데요. 오늘 발표를 좀 들으시고 관련해서 중장년 남성의 접근 방법이라든지 서비스 전달 체계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정책 제언들이나 또 발표자분들에게 좀 질문이나 내용들이 있으시면 이야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토론자로는요, 이종화 성북 50% 센터장님과 친구들 교회 배홍일 목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성북 50% 센터의 이종화 센터장님부터 오늘 발표를 들으시고 제언사항과 질문사항 있으시면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성북 50%장 이종화입니다. 오늘 뜻밖의 저는 뭐 이 토론회가 있다는 것을 진작에 좀 알았으면 저 나름대로 또 원고도 받고 했으면 공부도 좀 하고 오고 해서 또 이렇게 전문적으로 이렇게 연구하시고 또 일선에서 활동하고 계시는 스님들 계셔서 좋은 토론회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다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저도 뭐 사회복지계통에 거의 한 30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사실 자살 문제가 굉장히 우리 인간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거리는 있었습니다. 한데 오늘 와서 정말 좀 많이 좀 이렇게 느끼고 배웠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특히나 제가 작년까지는 다른 일을 하다가 올해 이제 성북 50% 센터장으로 이렇게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 기관이 이 중장년 중심의 복지 사업을 하는 기관이다 보니까 참 우리 기관에서도 굉장히 할 일이 참 많구나. 그리고 또 더 많이 노력하고 협력하고 해 나가야 되겠다라고 굉장히 많이 느끼고 또 공감하고 또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우리 기관에서도 원래 그 자살 문제의 중요성 이런 것들을 인식하고 특히나 이제 중장년 이 자살 문제에 있어서 예방하고 상담하고 아까 우리 김현수 센터장님 말씀하셨지만 생명 지킴이 이 단을 갖다가 저희들도 어떻게 좀 커뮤니티를 조직해서 이분들에게 좀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도움을 주면서 사회에 재활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서 요 하나의 사업을 저희들도 사실은 그 주요 사업으로 테마로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올해 우리 서울시 자살예방센터에 또 도움도 좀 많이 요청할 것이고요. 또 많이 도와서 실제적으로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지 않겠나라고 생각하고 좀 오늘 많이 배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뭐 송인주 박사님한테 조금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뭐 자살이라는 것이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고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는데 뭐 이견이 없을 것이고 또 우리 문재인 정부에서도 사실은 뭐 100대 과제로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자살 예방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지금 기획은 정부에서 하지만 실행은 결국 지자체하고 지역사회에서 해야 한 일인데 똑같은 내용의 사업이라 하더라도 지역사회 사정이라든지 또 특성에 따라서 세부 내용은 좀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제 개인적인 뭐 이건 짧은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자살예방센터라는 것이 결국은 위험군을 좀 걸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지역사회에 있어서 좀 작은 그물망이다. 그렇다면은 좀 더 큰 그물망이 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지역 단위에서 노력해야 될 것인지를 도움이 될 만한 그러한 연구라든지 이런 것들은 뭐 계획이 있으신지 아니면 또 민간 협력 네트워크 사업에서 조금 도움이 될 만한 것들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좀 제시해 줄 수 있는지 뭐 생각해 본 것들이 있는지 좀 여쭈고 싶습니다. 네, 송인주 박사님 혹시 답변 가능하시면. 네. 제가 이제 오늘 발표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많이 못 드렸는데요. 말씀 주신 질문이 자살에 포커싱을 하고 있으나 고위험군들을 빨리 발굴해서 지원하는 차원의 지역사회 사업이라면 답변이 될 것 같아서 관련된 차원으로 간단하게 소개를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고립 예방 사업은 서울시가 고독서 예방을 위해서 하는 사업 중에 하나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주거 취약계층이라던가 1인 가구가 집결되어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고요.
공공에서 주도하고 민간에서 주도하는 방식 두 가지를 다 지금 겸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공공에서 주도하는 방식은 동주민센터가 사업을 추진하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민간기관들이랑 협업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 사업을 하고 있고요. 민간이 주도하는 방식은 복지기관을 중심으로 해서 복지기관이 주변에 다양한 협력기관들과 네트워크를 해서 예를 들면 사회복지기관 하나가 주변에 그 고시원 연합회 회장이라든가 월남 연합회 이런 데랑 같이 네트워크를 맺고 그다음에 이제 일자리 사업을 하는 자활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주변에 뭐 일자리 상담하는 곳 그리고 인력 소개소까지 민간 기관까지 다 네트워크를 하고 그다음에 슈퍼마켓이라든가 상인회 이런 데랑 네트워크를 해서 실제로 집에서 혼자 두문불출하고 사는 사람들이 물건을 많이 이제 배달해서 먹고 살고 그리고 이제 바깥에 나다니지 않는 사람들 걱정해서 이렇게 그 위험한 사람을 알려줄 수 있는 체계로 안전망으로 이런 사람들과 네트워크를 하는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러니까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한 발굴 체계다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민간 중심의 발굴 체계, 공공을 중심으로 한 발굴과 지원 체계 이 두 가지를 같이 운영하고 있고요. 현재는 민간 중심의 운영 체계는 이제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10개 사회복지기관에서 운영하고 있고 내년에 조금 더 확대해서 관련된 좀 광범위한 네트워크를 통해서 발굴하고 지원하는 이런 안전망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이제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발굴과 관련된 초점이 있다 보니 발굴된 분들에게 무엇을 줘야 되는지가 굉장히 취약한 상황입니다. 그 내용이 오늘 굉장히 많이 소개된 것 같아서 저도 굉장히 유익했는데 관련된 내용을 준비하고 실험할 수 있는 지역사회 기관들의 노력이 많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이종아 센터장님이 답변이 좀 되셨을까요? 네, 질문 주신 내용이 이제 지역사회에서 어떻게 보면 중장년에 대한 접점을 어떻게 좀 거대하게 가져갈 수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좀 주셨고, 네, 민간 체계와 또 공공 체계에서 발굴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는 체계들이 더욱더 확대되어야 됐다라는 말씀을 좀 주셨습니다. 네, 혹시 이종아 센터님이 더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하나 질문 더 해도 됩니까? 네. 우리 저 황순찬 교수님 제가 공감하는 것도 많고 그래서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나라는 뭐 전체적인 자살률은 조금씩 이제 조금 내려가는 추세인데 중장년 남성 자살률은 굉장히 조금 이제 올라가는 추세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뭐 맞는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들어서 하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교수님께서 이 자살 문제를 우리 이제 정신 건강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실제 삶의 문제와 결부해서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 말씀에 진짜로 저는 공감합니다. 공감하고 또 일과 연계된 자살 예방 사업을 갖다가 그 이제 해결 방법 하나로서 이제 제시를 하셨는데 뭐 개인적으로 우리가 늘상 이제 뭐 토론회 가고 하면은 그냥 제시 차원에서 많이 그치고 있는데 실제로 우리 교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들이 이렇게 해보니까 어떤 역할을 가지고 조금 참여한다라면은 더 좋을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신 것들이 있으시면 좀 지혜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굉장히 핵심적인 질문이라고 생각되고요. 실제로 이제 많은 자살 예방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어떤 토론회가 있지만, 그럼 so what? 그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냐의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막연했던 경우가 상당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제 온전하게 그 풀타임으로 일할 수 있을 때 일을 한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는데 거기서부터 좀 벗어나면 뭔가 새로운 지평들이 좀 열릴 수 있다. 예를 들어 지금 이제 40대 50대 분이 여타의 어떤 이제 지금 어떤 기술도 안 갖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신체적인 건강 문제도 있지만 그래도 이분이 하루에 한두 시간 정도는 일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면 거기에 맞는 일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경험이 노숙인 분들을 우리가 노숙인 특화자활이라고 해서 이제 그렇게 사업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분들을 다 인터뷰했던 적이 있는데 실제로 이제 10년, 20년 길거리에서 지냈던 분을 2시간씩 일을 하고
그다음에 50만 원에서 60만 원씩 급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길거리에서 고시원이나 그다음에 임대주택으로 들어가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맞게 이제 압류 방지 통장들을 이제 만들어서 저축들을 하게 하니까 거기에 또 플러스해서 이제 삶의 이야기들을 쭉 하실 수 있게 하니까 처음에 굉장히 이제 힘든 얘기를 하시다가 선생님 저 이런 기술을 좀 배워보면 어떨까요?라고 얘기를 하셔서 그런 것들도 연결시켜드리고 또 새로운 어떤 기회들이 많이 생겼었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은 일할 수 없는 분이다. 일할 수 있는 어떤 여지가 없다가 아니라 단 몇 시간이라도 할 수 있는 일을 그분들이 했던 일이 주로 이제 길거리 청소 그다음에 이제 무료급식소에서 식판을 닦는 거 이런 것들도 얼마든지 일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보면 그 자활기관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활기관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그러니까 삶의 인간관계의 어려움 그다음에 어떤 생활 적응의 어려움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집단 상담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제 그런 어려움들을 이제 대처할 수 있는 것들을 알려드리고 다시 이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달라지는 모습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전에도 국회에서 토론회 할 때 제가 제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그 지역 사회에 공공도서관이 되게 많은데 이 도서관들을 이용해서 이제 중년 남성들이 뭔가 이렇게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경험들을 나눌 수 있고 아까 이제 센터장님 말씀하신 다양한 활동들을 할 수 있고 또 젊은 세대에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그 단 몇 시간짜리 일자리라도 하게 되면 매일 집 밖으로 나간다는 게 상당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집 밖으로 나와서 뭔가 사람들을 만나고 내가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여하고 나의 잠재력들을 다시 발휘하게 되고 그러면서 어떤 그 희망들을 다시 찾아 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어떤 지금까지 어떤 병리적인 상담이 아니라 좀 사회학적 상담, 그 다음에 어떤 삶을 재구성할 수 있는 상담, 현실적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상담 이런 것들이 개별이든 집단이든 같이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이분들이 일을 할 수 있고 지금 당장은 수입이 적더라도 그런 것들이 이제 발판이 돼서 다음 단계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단 한두 시간이라도 일할 수 있게 하는 여건들을 만들자. 그런 부분들이 가능하다면 이분들이 이제 그게 지금까지 닫혀있던 문이 열리게 되고 새로운 공간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일과 그 연결된 이제 자살 예방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좀 내용들을 질문을 좀 주셨고, 이제 저도 일이라고 하면 풀타임 근무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이제 그분들이 하실 수 있는 단계별로 접근할 수 있는 내용들로 좀 차근차근 단계별로 나가는 부분들이 필요하다. 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 그럼 다음 저희가 친구들 교회 목사님이신 배웅일 목사님께서 혹시 오늘 발표를 좀 들으시고 제안 사항이라든지 질문 사항 있으시면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안 사항 있습니다. 저는 관악구 대학동에서 친구들 교회를 하고 있는데요. 관악구 대학동이 전국에서 가장 1인 가구가 많은 곳이고 또 고시원 원룸이 많은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 김현수 센터장님 이렇게 관악구에서 이렇게 강의 있을 때 뭐 고독 문제, 우울, 은둔 문제, 자살 예방 문제 이렇게 참여하고 어떻게 하면 그 고시원이 많고 원룸이 많고 그 위쪽 마을은 굉장히 이렇게 좀 힘겹게 살아가는 사람이 많고 또 생명의 기운이 별로 없는 그런 지역에 어떤 의미 있는 일이 있으면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작년에 그 위쪽 그 고시원이 집중된 곳에 무료급식하는 그 봉사단체랑 저희 교회가 힘을 합쳐가지고 무료 탁구소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무료 탁구소를 만들고 그러다 거기서 그 처음에 만들어질 때 주거 상향 사업, 주거복지지원센터 공공의 사업이랑 연계가 돼가지고 공간을 갖고 보니까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상상할 수 없었던 아주 따뜻한 일들이 진짜 이렇게 50대 남성들, 50대 남성들 만나기 힘들었던 사람들과 접촉하게 되고 최근에는 그 옆에
참 소중한 공간이 카톨릭 빈민사목에서 그런 공간이 또 이 해피인이라는 무료 급식소가 있고 해피 친구들이라는 또 이렇게 같이 탁구하고 공동체 활동을 하고 그런 공간이 있고 주거 상담하는 공간의 기운에 힘입어서 참 소중한 공간이 만들어져서 최근에는 그 5, 60대 남성들이 2주에 한 번씩 이렇게 모임을 갖고 첫 모임에 제가 갔었는데 삶의 굉장히 어려움이 극심한 외로움이었다라는 얘기 등등 하여튼 여기 지금 짧은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오늘 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왔는데 참 많은 배움이 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센터장님께서 남성에게는 공간이 더 오히려 필요하다. 제가 요거를 좀 제안하고 싶었던 부분이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와서 참 그렇게 마음에 더 와닿고 그렇습니다. 이를테면은 그 굉장히 많은 고시원에 사람들이 살고 있고 극심한 외로움과 그런 공간에 살고 있는데 무려 해피 친구들과 탁구소에서 이렇게 또 주거 상담소가 같이 있어가지고 그런 공간이 그래도 만들어지는데 도움을 받았고요. 거기서 주거 상담을 하는 사람이 저에게 치과 치료가 필요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제 그 아는 친구 의사한테 얘기를 했더니 와서 무료 진료를 해주고 또 치료를 해주고 이러면서 굉장히 이렇게 그 사람들이 그 좋아하고 고마워하고 그런데 그 치과 의사가 첫날 무료 진료를 하면서 저에게 하는 말이 배 목사 여기는 정신과 치료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그런 이야기 그러면서 지역의 의료 자원이 함께하고 공간이 있다 보니까 자원들의 만남들과 활용도가 이렇게 굉장히 풍성해지는 것을 느껴요. 그래서 또 그 위에 이 고시원과 이렇게 밀집한 지역에 이 좀 편하게 남성들이 이 탁구도 치고 당구도 하고 또는 아까 말씀한 이렇게 같이 일할 수 있는 뭐 목공이나 이런 걸 할 수 있는 것들이 만들어지면 좋겠다. 그리고 같이 이렇게 편히 음식을 나누고 해피인 무료 급식하는데도 굉장히 지금 좁은 공간에서 하고 있는데 보다 좀 넓은 공간에서 그리고 식사 나눈 이후에는 같이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활동도 하고 지금 그 조그만 공간에서 벌써 사진반이 만들어지고 이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이렇게 탁구 프로그램도 만들고 또 금요일마다는 영화도 만들고 아무튼 저 위쪽 마을에 황량했던 것이 공간이 생기다가 보니까 이렇게 만남도 가능해지고 진짜 50대 남성들이 이렇게 만나는 귀한 일들이 막 일어나고 그분들이 이렇게 주도하게 하고 그래서 이런 일들이 좀 잘 발전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 공간에 이런 자살 예방 그런 전문가가 와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2주에 한 번이라도 이렇게 좀 만나주면 좋겠다. 저는 제안 사항은 남성에게 공간이 더 필요하다. 이 공간을 좀 얘기하고 싶었는데 센터장이 직접 그런 얘기하시고 거기에 아까 남성 쉐어하우스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면 함께 공유 음식도 같이 하는 공간 또 같이 놀 수 있는 공간 활동할 수 있는 공간 하여튼 그런 좀 공간들이 공공기관에서 좀 지원해 주시고 그런 민간들과 이렇게 연합하면 참 지금 좋은 모델이 하나 이렇게 생겨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탁구 공간만 해도 주거복지 상담소와 같이 쓰니까 이렇게 매번 열질 못해. 물론 코로나 때문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오라고 못했지만 뭔가 형성될 때 그래도 그 열악한 환경이라도 없는 것보다 굉장히 접근성이 있고 같이 이렇게 만나게 되고 관계도 생기고 그리고 또 다른 일도 도모하게 되고 올해는 그분들이 직접 이렇게 탁 프로그램도 갖게 되고 이러다 보면 같이 살고 있는 사람들도 끌어들이고 방에서 나오지 않는 지금 고시원에서 지내는 시간이 굉장히 긴 사람들도 끌어낼 수 있는 공간도 있고 그래서 이 지역에 그런 공간이 생기니까 참 의미 있는 일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개가 열려져 갔으면 좋겠다 이런 걸 좀 제안하고 싶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제안 주셨는데 혹시 이 부분에 추가적으로 좀 설명이나 답변 주실 발표자분들 계실까요? 사례가 몇 개 더 있어서. 네. 관악에 지금 소중한 사례를 말씀해 주셨는데 해피인을 중심으로 지금 이제 확장되어 있는 좋은 사례들을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고립가구 지원 사업의 하나로 시작했던 기관들이 그리고 민간 기관들이 최근에 공간 만들기를 조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만나다 보니 이분들이 자신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고 무언가 나래를 펼 수 있는 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욕구들을 파악하신 거죠. 그래서 지금 금천구 가산동에도 공간 만들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간 마련을 위한 여러 가지 추진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이제 임대 아파트 안에 있는 복지관도 예전에는 노인 중심으로 노인과 장애인 중심의 사업만 하다가 요즘 중장년으로 넓히면서 관련돼서 이 공간을 따로 마련하는 그리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목공을 하거나 자신만의 뭔가 손작업을 해서 생산품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생산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접근들을 하나씩 둘씩 해 나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배용희 목사님이 의견 주신 것처럼 네, 일단 공간을 마련하고 공간을 마련하다 보니 모임이 활성화되고 그 모임을 통해서 중장년 남성분들의 어떤 그런 욕구라든지 그런 의견들을 통합해서 프로그램들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네, 이야기 주셨고 네, 송인주 의원님께서도 그런 부분들이 관악구 이외에서도 많이 좀 확대되고 있다라는 의견을 좀 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채팅창에 질문이 하나 올라와서요. 질문을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좋겠습니다. 네, 중장년의 자살 요인 중에서 가장 큰 부분이 가족 해체 등의 문제라고 이제 황순찬 교수님께서 이야기 주신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중년 남성들이 이러한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에 과잉 투자하지 말고 가족에게 과도하게 의존하지 않고 가족의 구성원으로서가 아니라 나 자신으로서의 나를 좀 강화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신다라고 지김님께서 이야기를 좀 주셨어요. 그래서 혹시 황순찬 교수님 의견 예.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또 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 그 가족 해체가 되게 되면 가족 해체가 되고 나서도 이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생기지만 사실은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일자리 문제가 생기고 이제 그 사회적 관계가 단절되면 많은 분들이 모든 걸 가족한테서 풀려고 하세요. 그러니까 자신의 욕구가 이제 가족에게로 다 향하게 되고 가족으로부터 위로받고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이제 감정적으로 서로 얽혀 있고 힘든 경우에는 그게 오히려 더 악영향이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안 좋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서 사실은 너무 많이 기대하고 너무 많이 의존하려고 했다가 더 큰 문제가 생겨서 결국은 가족 해체로 안 좋은 쪽으로 이제 그렇게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면에서 지금 이 질문하고도 이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평소에 그러니까 우리가 젊었을 때부터 자기 자신을 돌보는 그런 노력들이 계속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퇴 이후에 많은 이제 중년의 남성들이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이유도 그런 얘기들 많이 하세요. 은퇴하면 나 그동안 못했던 거 해봐야지 하고 매일 산에 가세요. 그러니까 한 2주쯤 산에 가고 나서는 더 이상은 못하겠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다른 게 있어야 돼요. 그 다른 게 있으려면 그때 가서 준비해서는 늦는다는 거죠. 그래서 미리 젊었을 때부터 뭔가 가족에게 필요한 에너지만 쏟고 나머지는 자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신을 돌보고 자신을 성찰하고 자신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항상 필요한 것 같고요. 아까 이제 인간의 조건을 얘기했지만 인간의 조건 한나 아렌트라는 철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인간의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생계를 위한 일, 레이버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가 좋아서 하는 활동, 워크가 필요하다. 이건 돈하고는 상관없어요. 내가 정말 좋아서 하루 종일 일하고 왔지만 집에 와서 내가 뭘 가꾼다든지 뭘 기른다든지 뭘 만든다든지 이런 워크가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누군가를 만나서 자기를 표현하는 액트가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게 갑자기 생길 수 있는 게 아니라 젊었을 때부터 우리 사회가 이제 모든 사람들이 일도 있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활동, 그 다음에 누군가에게 자기를 표현해서 진짜 살아있다고 느끼는 거. 그러니까 내가 나를
표현할 수 있어야지만 우리는 살아있다고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평소부터 잘 이렇게 준비되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아마 50대 남성을 위한 공간도 갑자기 뚝딱 만들어서 가라고 하면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런 이제 활동이나 관계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자기 돌봄이 이루어져야지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기 자신을 위한 지원 시스템 또 자기 자신을 위한 활동 이런 데 더 많이 젊었을 때부터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오늘 그 발표에서도 이야기 주신 내용과 좀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어쨌든 자기 표현 그리고 자기 돌봄이 잘 되어야 문턱의 효과를 느끼지 않고 그렇게 풀어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중장년이 돼서가 아니라 어쨌든 그 발달 과정에서부터 필요한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혹시 또 추가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간이 이제 거의 다 됐는데요. 의견을 주시거나 마지막으로 좀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토론자 분 중이나 발표자 분 중에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굉장히 짧은 시간에 또 발표의 3가지 발표와 또 이렇게 토론을 해주셨는데요.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년 남성의 상이 뭔가 책임감을 가지고 아버지다워야 하고 뭔가 사회적으로 역할을 해야 되는 거에 굉장히 치중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어쨌든 중장년 남성도 우리가 민감하게 이해하고 또 그 이해한 바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접점을 가지고 접근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굉장히 좀 토론을 뜻깊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상으로 오늘 나온 내용을 가지고 저희도 어떻게 하면 중장년에 대한 개입들을 할 수 있는지 지속적으로 좀 논의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중장년 남성 자살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관심을 좀 부탁드리고요. 저희의 노력들이 중장년 자살 예방에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